반갑습니다. 2회차 조선 왕릉 40길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도란도란 궁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왕릉처럼 많은 곳을 돌아다니지는 않고요. 딱 한 군데만 갑니다. 그 한 군데가 경복궁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아마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경복궁을 한두 번씩은 다 다녀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동서남북 경복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복궁은 한마디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조선의 으뜸궁궐 경복궁이다. 그래서 이걸 법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궁궐입니다. 물론 건물이 전부 지금 오래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대적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궁궐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신, 사상을 담은 궁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경복궁의 정의 가운데 우리는 오늘 어떠한 것으로 할 거냐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조선의 정신과 사상을 담은 궁궐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조선의 정신과 사상이 경복궁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또 어떠한 부분으로 담겨져 있는지를 동서남북 경복궁 또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천지인 경복궁이라고 써 놓았습니다만 이 부분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앞에 제가 이렇게 한자를 먼저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부터 내실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제 말씀을 듣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글씨에 익숙해지면 그만큼 경복궁을 접근하는데도 아주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동서남북을 하기 전에 동서남북은 이 위에 보이는 천지인 이것을 삼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재를 천지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삼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삼재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무슨 명리 그 다음에 점집 이런 데서 삼재 들어와 이렇게 하면은 별로 안 좋은 거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삼재는 이러한 재자를 씁니다. 이 재앙재자입니다. 그래서 이 3년에 걸쳐서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삼재인데 그 들어오는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이렇게 이제 삼재가 있는데 그 들어오면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런 삼재가 아니라요. 이 한자 자체도 틀립니다. 요렇게 쓰는 재입니다. 재자입니다. 이게 제주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재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재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세 가지 재주보다는 바탕, 근본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재자는 여기다 난목을 붙이는 이 재자하고 통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바탕이 되는 것, 세 가지 바탕이 무엇냐라고 하면은 이 우주, 이 세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옛날 사람들, 특히 우리 조선에 있었던 모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재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리고서 이것을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과 대칭점에 있는 것이 이 아래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만물들이 자라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를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이렇게 긋고 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인을 삼재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한번 하늘천자를 한번 볼까요? 하늘천자는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천자는 이 위에가 하늘이고요. 요것이 땅이 되는 것이고요. 요렇게 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천자는 실제로 하늘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삼재가 다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것을 제가 삼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자로는 그냥 석삼자잖아요. 이 석삼자에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나를 그으면 이게 무슨 자죠? 예, 임금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뚫을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천지인 삼재를 뚫는 사람, 그만큼 덕이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불렀냐? 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렇게 사람인을 쓰고요. 이렇게 이자를 썼습니다. 이게 어질인자죠. 그래서 이것이 하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천지인. 그러니까 이러한 글자 속에도 천지인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글자 속에도 천지인이 반영돼 있다고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그러니까 곧 사람이고 하늘이 땅이고 사람이 땅이다 라고 하는 이 천지인에 대한 합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하늘에는 네 가지 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늘에 있는 네 가지 덕이 뭐냐? 원형리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이고요. 이것이 형통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서 완성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것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예, 그 다음에 하늘에는 사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시가 있는데 뭐로 있냐면은 추나추동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이 추나추동이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생장수장이라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이게 생물 이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봄에는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 키우고 가을에 거두고 그 다음에 겨울에 감추는 생장수장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로 삼으려고 했었던 동서남북이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서남북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오면은 자, 사람이 앞이 있죠. 이렇게 이 인체도 앞이 있고 이 뒤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다.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땅에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행은 목화토금수인데 이것이 사람 몸에 이렇게 똑같이 표현이 되면은 뭐로 표현은 오장육부니까 오장 중에서 간신, 비패, 신 이러한 것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동서남북을 주제로 삼았지만 결국은 이 동서남북도 어디에 포함이 된다? 삼재에 포함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삼재와 동서남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달리진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경복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복궁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고요. 흥내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흥내문 바로 20m 앞에는 영재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영재교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에서 다시 남쪽 방향 광화문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서 계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스마트폰 화면 또는 이 데스크탑 화면을 남쪽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쪽과 반대 방향은 북쪽이 되는 거고요. 왼쪽 방향이 바로 뭐가 된다?
예, 동쪽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 방향이 어디가 된다? 예, 서쪽이 된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제가 게임을 하나 할 건데요. 무슨 게임이면 동서남북 게임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게임을 할 때 제가 준비하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동하면은 동쪽을 여러분들이 가리키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저하고 좀 이 방향이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제가 좀 비켜서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서남북 게임 준비. 동쪽부터 가겠습니다. 동, 서, 남, 북.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게임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 동서남북이 사람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전후 좌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후 좌우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령은 똑같습니다. 자, 전후 좌우 게임 준비. 이번에는 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전, 후, 좌, 우. 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했는데요. 좌측은 동쪽이었죠. 그 다음에 서쪽은 우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고 이것은 공간에 펼쳐진 세계인데 이 공간 속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시간으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천유사시하니 추나추동이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 추나추동을 그 사방에다 대입을 하는데 자, 그러면 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대입을 하면 맞을까요? 자, 봄은 여러분들이 동쪽이면 맞겠죠. 그러면 여름은 남쪽이면 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사방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맞을 것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춘하추동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하추동 게임 준비. 자, 춘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이면 제가 동쪽이라고 그랬죠. 자, 동쪽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자, 춘, 하, 추, 동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게임 되게 쉽죠. 이런 것들을 제가 왜 했냐면은요. 사실은 이 동쪽과 좌측은 계절로 뭐다? 봄이다. 그 다음에 서쪽과 우측은 계절로 뭐다? 예, 가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이 경복궁 전체 그림과 현장을 보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에는요, 큰 문이 4개가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이 중에서 우리는 경복궁 동쪽에 있는 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쪽에 있는 문의 이름의 가운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건춘문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서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눈치챘죠? 여기는 추가 있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로 영추문, 가을을 맞아들인다.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름 지은 것이 아니라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계절을 넣어가지고 이름을 지었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경복궁에서 가장 중요한 전각은 근정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정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정전 뒤쪽에 편전, 왕의 사무실을 사정전 이렇게 부릅니다. 사정전 좌우에 전각이 하나씩 있는데요. 전각이라고 하면 건물이에요. 자, 이 전각이 하나씩 있는데 동쪽에 있는 전각의 이름의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역시 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만춘전. 자, 그러면 이것을 또 서쪽으로 가면은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뭐가 들어가 있다? 추가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뭘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10중 8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추전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경복궁도 다소의 난이도가 있어서 만보다 하나를 덜 써면 뭐겠죠? 예, 천추전입니다. 그래서 만춘전, 천추전. 자, 보다시피 춘추 이렇게 양쪽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뒤쪽 지금 사정전이라고 하는 편전 뒤쪽은 왕의 연침,
침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름은 강령전 이렇게 부릅니다. 강령전은요 5채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강령전이 가운데 있고 동쪽에 2개의 건물, 서쪽에 2개의 건물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동쪽에 있는 건물 중에서 앞에 있는 그 건물의 이름이 뭐냐면요. 동소침 이렇게 부르고 서쪽을 서소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각에는 그런 편액에는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봄은 모든 만물을 낳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글자로 표현하자면 날생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쪽 동소침의 이름을 연생전, 봄을 맞아들인다 해서 연생전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서쪽은 가을이 되면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기뻐한다 해서 경성전 이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춘이 있으면은 추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생이 있으면 성으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근정문이라고 하는 문, 그러니까 근정전을 들어가는 문이죠. 그 양쪽에 또 문이 소문이 하나씩 있는데 동쪽에 있는 문의 이름을 햇빛문이라고 하고요. 서쪽에 있는 문의 이름을 달빛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문은 일화, 그래서 이 나들자를 썼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달월자, 그래서 일이 있으면 월이 있다. 이러한 식으로 문을 만들었고요.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근정전을 쳐 있는 행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도 같은 것이 있는데 복도 중앙에 보면 동쪽에는 누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 누각의 이름이 융문루예요. 문이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융무루입니다. 그러니까 문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쪽 좌측이구나. 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쪽 우측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근정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품계석이라는 것이 양쪽에 있는데 동쪽에는 문관이, 서쪽에는 무관이, 그러니까 동반서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서서 조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경복궁이라는 중앙이라고 하면 지금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끝에 있는 교태전까지 이렇게 중앙이 있거든요. 그 중앙으로 해서 이렇게 동서로 나뉘게 되는데 서쪽에 있는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가 경회루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자, 경회루. 여기는 뭐 하는 공간? 연회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연회라는 공간은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저녁에 하는 게 좋겠죠. 만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어디로 넘어가? 서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만찬을 하는 장소 경회루를 어디에 두었다? 지금 서쪽에다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거와 반대로 동쪽에 두는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동궁입니다. 떠오르는 태양, 세자가 머무르면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잠도 자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 왕이 되기를 준비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세자가 있는 장소를 우리가 동궁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동쪽에다가 두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관련돼서 경복궁에서 남쪽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관람을 할 때는요, 이 북쪽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거든요. 자, 북쪽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가 앞이 되고 이게 뒤가 되고 좌우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복궁에 가서 가장 명심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들은 무슨 입장으로 생각하면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 경복궁을 보셔야 됩니다. 자, 왕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면. 그래서 남면이라고 하는 것은 왕 노릇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왕 노릇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경복궁도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건물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동서남북 3제를 적용한 모든 것들이 전부 이런 것들이
이 남면의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 하나만 우리가 요거 하나만 딱 바꾸더라도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동서남북 천지인을 통해서 경복궁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았죠. 개별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군데 정도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조회를 하는 장소, 이걸 조하라고 하는데요. 조회를 하는 장소는 근정전의 앞에 있는 그 넓은 마당입니다. 그 넓은 마당을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조정은 박석이라고 해서 얇은 이렇게 넓게 된 그 돌이 깔려 있고요. 동쪽과 서쪽으로 12개의 품계석이 깔려 있습니다. 우선 품계석을 알기 전에 지금 여기 넓은 마당이 보이죠? 이 넓은 마당인데 그냥 일반 흙이 깔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 돌이 울퉁불퉁하게 또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울퉁불퉁하게 깔려 있는 이 넓은 마당을 우리가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정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품계석들이 서 있어요. 자, 거기를 지나서 앞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중층 2층으로 되어 있는 높은 이런 근정전 건물이 보이고요. 그 건물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층으로 이 석축으로 이렇게 돌로서 이렇게 단을 쌓아가지고 더 높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축, 이 쌓은 단을 월대라고 부르는데요. 월대. 경복궁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궁궐에도 있고 또 주요한 전각에는 이런 월대가 있습니다만은 근정전 월대는 또 뭐 규모도 크고요. 그렇지만 이게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근정전 월대를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석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는데 그 석주 위에는 여러 동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쪽을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봤을 때 그 동물들을 보시면서 경복궁이 동물의 왕국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뭐 그렇게 해도 뭐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하늘에 있는, 지금 우리가 천지인을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28수라고 하는데요. 28수 별자리를 그대로 이 근정전의 월대에 옮겨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하늘의 별자리의 그 대표적인 주자가 뭐냐면요. 동쪽, 동방칠수 청룡, 북방칠수 현무, 서방칠수 백호, 남방칠수 주자, 이렇게 해서 이 대표 주자가 있고 거기에 배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거기에 그대로 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늘의 궁궐을 지상에 표현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대를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근정전 내부를 우리가 볼 겁니다. 근정전 내부를 보면 근정전 내부의 정면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높은 단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탑이라고 합니다. 왕이 그 위에 이제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어탑 맨 앞에는 어좌라고 해서 왕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 있고요. 그 바로 뒤에는 또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병풍이 하나가 있는데 세 개로 굽어져 있다고 해서 삼곡병이라고 불러요. 삼곡병 뒤에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5개의 봉우리, 뭐 폭포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그림의 이름이 뭐냐면 일월, 5개 봉우리니까 오봉이죠. 오봉, 그림이 아닌 이것은 왕 뒤에 있어서 병풍이라고 한다. 그래서 1월 오봉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월 오봉병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있는 것이 1월 오봉병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예를 들어서 거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가는 걸 말씀드려요. 이 밖으로 나가는 걸 거둥이라고 그러는데 거둥을 해서 잠시 의자에 이렇게 딱 쉴 때도 이동식 1월 오봉병을 가서 내관이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딱 쳤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 등극을 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는 늘 따라다니는 것이 1월 오봉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1월 오봉병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형이하학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해달이 있으면 해는 왕이고 달은 왕비. 그 다음에 5개의 이 봉우리를 우리나라 국토에 있는 그 이 5개 산, 오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백두산, 묘양산, 금강산, 삼각산, 삼각산은 북한산이죠. 그 다음에 지리산, 이 오악이다. 그러니까 국토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좀 형이하학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배웠었던 천지인을 대입을 한다고 하면 저 1월 오봉병도 거기에 딱 들어맞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서 보시는 그 1월 오봉병 자체가 완성된 1월 오봉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서 왕이 앉아 계시는 그 뒤에 있는 1월 오봉병을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서 완성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자, 1월 오봉병이 있는 그 위, 예, 해가 있고 달이 있는 곳이 있죠. 거기는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표시했던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하늘하고 그 밑에 보면은 땅이 있죠. 거기도 땅이 표현이 되어 있고, 땅에는 물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도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땅을 이렇게 형상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 그림을 간단하게 형상을 한다면.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사이에 이런 그 폭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가운데로 이렇게 두르면은 이것이 바로 위에가 천이 되는 것이고 밑에가 지가 되는 것이고 가운데가 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월 오봉병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3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3제로. 자, 그 바로 1월 오봉병 가장 앞에는 어좌가 있어요. 그 어좌에 왕이 앉는데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그러면은 왕이 와서 비스듬히 앉지 않겠죠. 이게 똑바로 이렇게 앉겠죠. 그래서 그 어좌에 왕이 딱 앉는 순간에 어떤 것이 되면 왕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잇는 선이 하나가 이어지는 거죠. 아까 제가 뚫을 꾼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앉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1월 오봉병이라는 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이 되면서 임금 왕자가 된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 앞에 앉지 않으면 그 1월 오봉병은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재미난 요소, 이 천지인을 우리가 알면 이러한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경복궁을 이것 말고도 조금 세세하게 여러 전각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와서 보신다 그러면 아주 재미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러 아니면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경복궁이 아닌 다른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